부산 해운대의 늦은 오후는 이상하게도 포근했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붉은 햇살이 회장실 안쪽 벽면을 천천히 밀고 들어왔다. 이상철, 올해 63. 100억대 건설회사의 수장이자 아무도 감히 그를 거스를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 들인 것은 권력도 계약서도 아닌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그 사진은 어제 소은이 건넨 유품 상자 안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었다. 상자는 연히 그가 젊은 시절 사랑했고 끝내 지키지 못한 여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사진 속에는 5살 즈음의 소은이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소년 하나가 있었다. 회색 니트의 볼이 통통했던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아이는 소은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올리고 있었고 두 아이의 머리 위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이상철은 사진을 본 순간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누군가의 사진이 이토록 가슴을 쥐어뜯게 만든 적이 없었다. 아이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무엇보다 웃을 때의 입꼬리가 그리고 눈매가 너무 닮아 있었다. 자신과 이게 누구지? 낮은 목소리가 회장실에 가만히 맴돌았다.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았지만 아무런 글씨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세월을 견딘 듯 종이는 노르스름하게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조금 찢겨 있었다. 한참을 사진만 바라보던 이상철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아주 오래된 기억이 스멀스멀 떠오르고 있었다. 유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혹시라도 언젠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되면 알아봐 줘요. 당신이라면 알아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 말이 지금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이상철은 자신도 모르게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숙이 한때 가족과 함께 찍었던 사진첩 하나가 있었다. 그 속에서 그는 소은이 갓돌 무렵의 사진을 꺼내어 비교했다. 눈썹, 미소, 턱선 아닐 수가 없어. 그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한기문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회장님, 퇴근하셔야죠. 이상철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김우나, 사진 하나만 좀 봐줘. 그는 사진을 건넸다. 한기문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잠시 말을 잊었다. 오래전부터 이상철의 곁을 지켜온 그는 그 누구보다 이상철의 젊은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 아이, 설마 모르겠다. 근데 내 눈에는 내 핏줄 같아. 내 딸, 소은이 옆에 있는 이 아이. 그냥 친구였을까? 연희 씨에게 아들이 있었단 이야기는 못 들으셨죠? 없었지. 한 번도. 아니, 내가 그럴 여유를 안 줬던 건지도 모르지. 그 말에 한기문은 고개를 숙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과거 이상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했는지를. 잠시 후 이상철은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 찾아봐 줘.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지만 연희랑 관련된 기록이면 뭐든지 찾아.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 맞다면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다. 회장실 안엔 긴 숨소리만 맴돌았다. 붉게 물든 저녁 햇살이 창가 너머로 사라지며 낡은 사진 속 두 아이의 미소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새벽 4시 38분. 부산 기장읍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31세의 이현도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
불빛만으로 자신을 비췄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같은 강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규칙, 무표정, 침묵. 그게 그를 지켜주는 전부였다. 컴퓨터 화면에는 어제까지 정리한 본사 프로젝트 현황과 그 안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이상철 회장의 자산 흐름도가 뜨고 있었다. 이현도는 숫자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천천히 창을 닫았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다. 작은 가죽 공책 하나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펼치면 안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한 여인의 기록들이 있었다. 윤연, 그의 어머니. 그는 이 일기장을 2년 전 폐가가 된 외가의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민재야, 오늘도 잘 자고 있겠지. 너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고 있다. 그 집에서 너를 데려나오지 못해. 엄마는 엄마 자격이 없단다. 그 글을 처음 읽은 날, 이현도는 아무 말 없이 새벽까지 울었다. 눈물이 아니라 속을 긁는 통증처럼 나오는 감정. 그는 그날 이후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는 본래 민재라는 이름이었다. 입양기관에 넘겨지기 전까지 그렇게 불렸다. 하지만 기관 측은 모든 기록을 지웠다. 단 하나 남은 건 생모윤연이라는 짧은 글자뿐이었다.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5살쯤 되어 보이는 자신이 어느 골목 앞에서 어딘가를 바라보는 흑백 사진. 사진 속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깊게 잠겨 있었다. 그 이후 그는 철저하게 이현도로 살아왔다. 법적 신분, 학력, 커리어 모든 것을 쌓았고 성실한 직원으로 뛰어난 실무진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그는 폐기된 존재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상철의 뉴스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의 얼굴과 사업의 위치, 과거 유년의 말과 조각조각 맞춰졌다. 그 사람은 회사만 보고 달렸지. 사람도 가정도 보지 않았어. 너희가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기억하렴. 그는 널 버린 사람이야. 그 말이 한기처럼 박혀 있었고 그날 이후 이현도는 이상철을 직접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에코 개발에 지원서를 넣었고 그의 실력과 무표정은 곧바로 인정을 받았다. 자회사 내 인사라인을 파고들었고 서울 본사와의 연결고리도 확보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철의 본사 회의에 정식 초청을 받게 되었다. 그날 밤 이현도는 침대에 누워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유년의 마지막 쪽에는 한 줄의 낙서처럼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민재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꼭 물어봐 줘.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냐고.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곧 물어보게 될 거야. 아니, 난 묻기 전에 먼저 당신 걸 다 빼앗을 거야. 하지만 그 말 끝에서 이현도는 자신도 모르게 한참을 침묵했다. 가슴속 어딘가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조용히 불편함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그런 감정을 느낀 건 한기문 비서가 건넨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다. 딸, 이소은, 이상철의 친딸. 그녀의 사진을 보자 머릿속에 있던 희미한 기억 하나가 스쳐갔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조그만 사탕을 건네주던 아이. 분홍색 머리핀을 찬 뽀얀 얼굴의 여자아이. 설마 아니겠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컴퓨터를 켰다. 하지만 불쑥 자기도 모르게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다. 이소은, 이상철 회장 딸. 화면에 뜬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기억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따뜻했으며 아름다웠다. 그는 조용히 화면을 닫고 눈을 감았다. 복수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어느새 감정이라는 진흙탕 속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 본사 27층 회장실 한쪽 유리 캐비닛 앞. 햇빛이 기울며 유리 너머의 사진틀을 노랗게 적시고 있었다. 이소은, 29세. 오늘은 회장님,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상철의 지시로 회의 자료를 정리하러 올라온 날이었다. 서류를 정리하던 그녀는 문득 사진 하나 앞에서 멈췄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짙은 눈썹, 약간 굳은 표정, 그리고 어디선가 낯익은 눈빛. 누구였지?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입가에 손을 댔다. 이름표에는 에코개발 팀장 이현도라고 적혀 있었다. 현도, 순간 아득하게 먼 시간이 밀려들었다. 4살 무렵, 아마도 부산 어디쯤. 그때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고, 그리고 그 집에는 자주 놀러 오던 한 소년이 있었다. 언제나 먼저 웃었고, 손에 조그만 사탕을 쥐어주던, 그리고 붓을 들고 동화책 속 그림을 그려주던 그 아이. 소은은 서서히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민재 오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마음이 묘하게 뒤흔들렸다. 그동안 너무도 오랫동안 그 기억은 마치 없던 것처럼 묻혀 있었는데 이 사진 한 장이 그 낡은 기억을 조용히 깨워버렸다. 그녀는 더는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소은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말순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을 찾았다. 할머니는 60 중반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튀김을 부치고 있었다. 소은아, 어쩐 일이냐? 오늘은 회사 갔니? 소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눈빛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 나 예전에 우리 집에 같이 지내던 남자아이 있었죠?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뜨거운 기름이 살짝 튀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 기억났구나. 그 오빠, 이름이 민재였어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서서히 조용히 끄덕였다. 그래, 민재, 너보다 3살 많았지.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었고, 너 우유 안 먹겠다고 하면 몰래 마셔주던 애.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소은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말순 할머니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그리고 윤현이는 너희 둘 다 데리고 도망치는 건 그 애한텐 너무 벅찼던 일이었단다. 도망? 그래. 이상철 회장의 집에서 나올 때 연희는 한 명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너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다고 했지. 소은의 두 눈이 커졌다. 그럼 그 오빠는 버려졌단 말이에요? 아니야.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어. 연희는 민재를 입양 보낼 때 손에서 손까지 넘기며 얼마나 울었는지. 그 아이가 나중에라도 진실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했어.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이 사람, 지금 본사에 있는 에코개발 팀장이에요. 이현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순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숨을 멈춘 듯 굳어졌다. 맞아. 그 눈. 저건 민재야. 소은은 그 자리에 앉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다.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오빠가 이름도 얼굴도 바꾼 채 자신의 곁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오빠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마음속을 파고들고 있었다는 것. 오빠는 날 기억할까? 그녀의 속삭임은 늦은 저녁 분식집 기름 냄새에 묻혀 사라졌지만 말순 할머니는 그 말이 곧 시작될 모든 진실의 문을 열어젖힐 것을 알았다. 서울 본사 16층 회의실. 금요일 오후 4시를 넘긴 시간,
업무는 끝나가는 분위기였지만 이소은은 책상 위 종이 한 장을 꼭 쥔 채 그 방의 유리문 앞에 서 있었다. 문 안쪽엔 이현도,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가 이제야 제대로 마주한 오래전의 그 소년 민재가 있었다. 유리 너머의 그 남자는 여전히 정장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서류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소은의 눈에는 그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워 보였다. 조용히 문을 열자 현도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죠? 소은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손에 쥔 사진을 그의 책상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다. 어릴 적 둘이 함께 앉아 크레파스로 나비를 그리던 흑백 사진. 현도의 눈빛이 멈췄다. 숨소리가 달라졌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소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집, 엄마가 남긴 것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부 들었어요. 엄마가 우리 둘 중 하나만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현도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그래서요?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소은의 눈엔 눈물이 차올라 세상이 번져 보였다. 목구멍이 뜨거워지고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기억나요? 내가 밤마다 무서워서 울 때면 오빠가 내 손 꼭 잡아줬던 거. 아프다고 하면 항상 내 우유를 대신 마셔줬던 거.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 생일 때 둘이서 꽃 그림 그려준 거. 오빠가 항상 내게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했던 거. 현도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를 덮쳤다. 난 그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소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터졌다. 엄마는 매년 같은 날 검은 옷 입고 울었어요. 내가 오빠 어디 갔어? 물으면 대답도 못하고. 엄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오빠 사진 하나 꼭 쥐고 있었어요. 현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쌓아올린 냉담한 표정, 무감정한 눈빛, 복수의 계획,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꿈에서 봤어요. 당신을 매일 밤 웃고 있는 여자아이, 핑크색 원피스 입고. 하지만 깨어나면 그게 누구인지 몰랐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현도의 얼굴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가면이 다시 덮였다. 하지만 이젠 다 알아요. 당신은.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정 회장님의 딸이잖아요. 그 말에 담긴 비통함과 분노가 방 안에 얼음처럼 퍼졌다. 당신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죠. 내가 고아원에서 맞아가며 엄마 어디 있어요? 라고 울 때 당신은 아버지 손 잡고 놀이공원 다녔겠죠. 소은이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요? 소은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오빠가 날 이렇게 미워해요?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현도의 눈에서도 뜨거운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워하고 싶었어요. 정말 당신까지 미워하고 싶었다고.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당신이 내 모든 걸 가져갔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내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현도는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나는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뒤져 먹었어요. 양부모는 버려진 아이라고 날 학대했고, 학교에선 고아라고 놀림당했죠. 내 이름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누군가 날 찾아주길 기다렸어요. 크리스마스마다, 생일마다 아무도 안 왔지만 현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나는 당신조차 믿을 수 없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당신이 내 삶을, 내 자리를,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줄만 알았으니까. 소은은 한 걸음 다가섰다. 난 몰랐어요. 아빠도 엄마도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오빠를 보니까 그냥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 현도의 손이 사진 위에 놓였다. 그 손끝이 종이 위를 조용히 문질렀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더 미웠고, 그래서 더 망가뜨리고 싶었죠. 그건 엄마 때문 아니에요. 엄마는 오빠를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오빠가 그 집안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란 걸 알았던 거겠죠. 현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가슴 한켠을 뜨겁게 찔렀다.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더듬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위해 이 물건을 간직해왔는지.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낡고 바랜 자줏빛 천으로 감싸진 그것을 펼치자 방 안의 공기마저 멈춘 듯했다. 그 안에는 시간이 흐른 자국이 역력한 작고 낡은 나비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한쪽 날개는 살짝 휘어져 있었고 빛바랜 보라색 보석은 이제 겨우 빛을 반사할 뿐이었다. 엄마가,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내 손을 꼭 잡고 이걸 줬어요. 핀을 집어들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건 내 오빠 거야. 꼭 찾아서 꼭 돌려줘야 해. 엄마는 이 말만 되풀이하다 눈을 감으셨어요. 현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기억나요? 소은이 나직이 물었다. 내가 5살 때 매일 밤 무서워서 울면 오빠가 이 핀으로 내 이마를 톡 치면서 현도가 몸서리치듯 떨며 그 말을 이었다. 이 나비는 마법의 나비야. 웃는 아이 곁에만 날 수 있어. 울면 날아가 버려. 순간 그의 표정이 무너졌다. 31살의 냉정한 성인 남자가 아닌 8살 소년의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피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생일에 엄마가 사주셨던 거야. 내가 할머니한테 맞고 울 때. 엄마가 울지 마, 민재야. 이 나비는 내 수호천사야라고. 현도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날, 이별하던 날, 그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이 핀을 내 셔츠에 꽂아줬어. 이걸 보면 엄마랑 소은이를 기억하라고. 근데 입양 가족은 그의 얼굴이 오열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내 모든 걸 버렸어. 이 핀까지. 내 유일한 가족이었던 이 핀마저. 소은도 무릎을 꿇고 그의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물이 현도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내가 꿈에서 봤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오빠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우는 꿈. 내가 손 내밀어도 닿지 않는 꿈. 나도 알았나 봐요. 오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현도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핀을 만지작거렸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의 손가락 아래 녹아내렸다. 두려웠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소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철저히 무너진 영혼의 빛이었다. 당신이 날 기억하지 못할까봐. 소은이 그의 차가운 손을 감쌌다. 그보다 더 현도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다. 당신이 날 아버지 앞에 데려가면
그가 또다시 날 버릴까 봐. 그게 더 무서웠어. 방 안에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소은은 현도의 손에 핀을 다시 쥐어주었다.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턱을 적셨다. 아빠는,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아픔을 담고 있었다. 매년 당신 생일마다 혼자 술을 마셨어요. 내가 지키지 못한 아들이라면서. 그녀는 흐느끼면서도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알아요. 그녀가 현도의 손을 더 강하게 쥐었다. 내 인생에서 오빠가 없었다는 게 내 가슴 속 채울 수 없던 빈자리였다는 걸. 현도는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그의 입술이 서서히 움직였다. 소은아. 그것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형제로서 불러본 순간이었다. 그 이름이 그의 혀끝에서 울리는 순간 30해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8살 소년과 5살 소녀가 손을 잡고 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간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눈물 자국이 마른 뺨 위로 소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무서워요.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봐. 아니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럴 수 없을까 봐. 그게 더 두려워요. 나비핀이 두 사람의 손 사이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 작은 나비가 다시 한번 두 남매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다. 현도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프고도 따뜻했다. 우리 시작은 모르지만 기억은 같네요. 그날 늦은 오후 회의실 안엔 하늘색 빛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사진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직 서로를 용서하지 않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같은 그림자를 가진 두 사람은 서서히 한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현도는 마지막 파일을 열고 USB를 손에 쥔 채 깊게 숨을 들이켰다. 파일 속에는 이상철 회장이 젊은 시절 자신의 아이를 비공식 입양으로 처리하며 그 과정에 정승희, 그의 재혼 아내였던 여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본처가 죽은 후 자식까지 떠안기면 집안이 시끄러워져요. 그 아이는 기억하지도 못할 겁니다. 지금 없애면 돼요. 이현도는 손을 덜덜 떨었다. 그래서였어. 그래서 내가 혼자였던 거야. 그는 소리 없는 분노에 눈가까지 젖었다. 지금껏 아버지를 탓하며 살아왔지만 그의 뒤에 숨겨졌던 진짜 얼굴이 너무 늦게 드러난 것이다. 며칠 뒤 본사 회장실. 이현도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상철은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조용히 덮인 상자 하나, 그리고 국화꽃 3송이. 왔구나. 앉아라. 이현도는 말없이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USB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을 무너뜨릴 증거.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상철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그렇겠지. 너 입장에선. 이현도는 천천히 USB를 손바닥으로 감쌌다. 그렇게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힘을 줬다. 딱. USB가 손 안에서 부러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철은 창가를 바라보던 눈길을 돌려 아들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30해의 후회와 상실, 그리움이 가득했다. 당신이 날 버린 줄 알았습니다. 이현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날 지우려 한 건
그 여자였더군요. 회장님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까? 이상철의 굳은 얼굴이 순간 무너져 내렸다. 60세 거구는 흔들리는 어깨를 주체할 수 없었다. 민재야. 처음으로 그가 아들의 본명을 불렀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넌 한순간도 내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나는 미친 사람처럼 널 찾았다. 전국의 모든 고아원, 입양기관, 일본, 미국까지 어디든 내가 있을 만한 곳은 다 뒤졌다. 이상철은 천천히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그가 찾아다닌 장소들,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 빽빽했다. 이건 내가 널 찾기 위해 기록한 거다. 매주, 아니, 거의 매일 새로운 단서를 찾아 헤맸어. 떨리는 손으로 앨범 하나를 더 꺼냈다. 이건 내 생일마다 찍은 사진이다. 앨범을 펼치자 정원에 놓인 작은 케이크와 촛불. 그 옆에 놓인 아이 사진이 보였다.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내가 없는 자리에 내 사진만 놓고 생일을 축하했다. 10살, 20살, 30살까지 이현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상철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천천히 이현도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최고 건설사 회장이 꺼져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용서해 달란 말도 못하겠구나. 내가 내 아버지 노릇도 못했는데. 그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현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차마 닿지 못하고 허공에 멈췄다. 넌 잠들 때마다 어떤 얼굴을 떠올렸니? 배고플 때, 아플 때, 누굴 찾았니? 내가 곁에 없을 때, 내 곁엔 누가 있었니? 그의 흐느낌이 회장실에 가득 퍼졌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내 핏줄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아비도 되지 못한 놈이 이제 와서 뭐라 말할 자격이 있겠니? 그때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소은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이미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오빠 생각만 했어요. 엄마가 민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꼭 알려줘라고. 현도는 말했다. 네, 내가 10살 때까지 누가 데려가도 울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아빠가 찾으러 오면 못 알아볼까 봐.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20살 되던 해엔 서울역에서 밤새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그냥 혹시라도 찾아올까 봐. 이상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소은이 다가와 조심스레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빠, 오빠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밤에 몰래 우셨는지 저도 봤어요. 아빠가 매년 오빠 생일마다 옥상에서 하늘을 보며 울던 모습도. 이현도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이 작게 떨렸다. 엄마는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이소은이 다가가 오빠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엄마는 오빠를 지키려고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가문의 압력에서. 그리고 이상철이 흐느끼며 끼어들었다. 연희는 널 내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겼던 거야. 내가 너무 무능했어.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그저. 이현도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냉담함이 없었다. 그저 상처받은 어린 소년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이상철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현도는 천천히 다가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두 사람의 눈물이 섞여 바닥으로 떨어졌다. 제가 정말 그렇게 찾고 싶으셨어요? 이상철은 아들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매 순간 내 생각뿐이었다. 소은이를 보며 내가 없는 빈자리가 매일 나를 찢어 놓았어. 며칠 뒤 충남 공주의 외곽. 작은 언덕 너머로 자리한 유년의 묘소 앞에 세 사람이 조용히 섰다. 이소은은 작은 국화를 놓고 이현도는 나비핀을 묘비 앞에 조심스레 놓았다. 엄마, 이제 알아요. 저를 한시도 잊은 적 없다는 걸. 그리고 아버지도 그랬다는 걸.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다시 만났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이제 우린 서로를 지킬 거예요. 이상철은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편지 한 장을 내려놓았다. 연희야, 제대로 된 남편도 아비도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아이들은 내게 돌아왔어. 이제야 우리 아들을 찾았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살아온 사람의 눈물이 묘비를 적셨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현도는 조용히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로를 잃었던 30해의 시간이 그들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이소은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살며시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다. 우린 이제 가족이에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맴도는 순간 이현도가 천천히 아버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30해의 외로움이 가득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이상철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이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평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수십 년간 상상만 했던 그 소리.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리고 이현도가 한 걸음 다가갔다. 주저하는 듯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그는 아버지의 팔 안으로 안겨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그러다 점점 더 단단하게. 이상철은 순간 몸이 굳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절실하게 두 팔을 벌려 아들을 감싸 안았다. 내 아들. 이상철의 목소리가 깊게 떨렸다. 내 아들. 그 포옹은 서툴고 어색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해의 그리움과 후회, 용서와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단단한 팔과 아들의 떨리는 어깨가 만나 하나가 되었다. 이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두 사람의 포옹 속으로 파고들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상철의 커다란 두 팔이 두 자식을 감싸 안았고 이현도와 소은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상철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젖었다. 이현도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등을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아빠. 소은이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셋 다. 이제 괜찮아요. 그들의 포옹 속에서 30해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가족의 연결이 피어나고 있었다. 유년의 묘비 앞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오랫동안 포옹을 이어갔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져
석양 속에 길게 드리워졌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들을 따스하게 감쌌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바람은 마치 유년히 세 사람을 안아주는 것 같았다. 나비핀이 묘비 앞에서 살짝 반짝였고 그 날개가 햇살에 은은하게 빛났다. 30해 만에 다시 찾은 가족.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제 그들에겐 서로의 품이 있었다. 6개월 후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카페. 이연도는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손끝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아직도 낯설어? 이소은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그녀는 원피스 차림으로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다. 뭐가? 이 모든 것. 회사 일, 그리고 가족. 현도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낯설지. 하지만 나쁘진 않아. 그는 서류를 한 장 넘겼다. 이현도 대신 이민재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법적 신청서였다. 오빠, 정말 이름을 바꿀 거야? 응. 이제는 민재로. 돌아가고 싶어. 소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엄마가 지어준 이름인데 당연하지.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이상철이 들어왔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이었다. 격식 있는 정장 대신 가벼운 니트를 입고 있었다. 늦었구나. 미안하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가족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이상철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현도야. 아니, 민재야. 이제 그는 그렇게 불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네, 아버지. 이 호칭 역시 아직은 낯설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이상철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열어봐라. 민재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금색 만년필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가 첫 계약서를 쓸 때 사용했던 펜이다. 연희와 처음 만났을 때도 이 펜으로 쪽지를 적어 건넸지. 민재는 그 펜을 조심스레 들었다. 이제는 내가 가지길 바란다. 우리 회사의 새 프로젝트. 내가 맡아주었으면 해서. 소은이 물었다. 무슨 프로젝트인데요? 이상철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공익재단이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 그 이름은 유년재단으로 하려고.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다른 감정이었다. 맞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으며 식사를 마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는 주머니에서 나비핀을 꺼내들었다. 그 핀은 이제 약간 녹슬고 오래되었지만 나비의 날개는 여전히 반짝였다. 이젠 이 나비처럼 날 수 있을까? 소은이 그의 곁에 서서 물었다. 민재 오빠, 이제 괜찮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괜찮아. 그들 앞에는 아직 채워야 할 시간이 많았다.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이제 그들에겐 함께 채워나갈 미래가 있었다. 나비는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떨어지더라도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있는 한,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서로가 서로의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세 사람의 포옹이 석양 속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30해라는 세월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지만 진실된 가족의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오해와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진심 어린 용서와 사랑은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지 못했을 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소중한 사람들과 진실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 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기다립니다. 가족의 의미, 용서와 화해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다시 찾고 계신가요?